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면 무게와 구분을 할 수 있죠. 무게는 달에 가면 달라지고 지구에서 달과 다른 게 무게라면 질량은 그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 각각의 질량 때문에 이루어진 그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는 편이고요. 작은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나 그보다도 더 작으면 밀리그램을 쓸 수 있죠. 1kg은 1000g이고 1g은 1000mg이니까 참고로 이 단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자저울,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원이 지금 물리에서 나오는 무게와 질량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측정 방법에는 사실상 여기 있는 전자저울은 무게 측정하는 도구고 윗접시 저울이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모두 다 지구 안에서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무게와 질량을 지금 이 화학 단원에서는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윗접시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처음엔 수평을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왼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접시에는 조심스럽게 핀셋을 가지고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서 수평이 맞아질 때까지 분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나무도막 같은 경우는요. 25, 5, 3이 더해져서 33g의 질량으로 측정이 된 거죠. 전자저울은 거름 종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뒤에 0점 조절을 하고 물질을 올려놓은 후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로 정의를 하죠. 공간의 크기. 단위는 리터,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등등 다양한 크기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단위만 좀 짚고 가보면요. 1리터는 1000ml고 그리고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와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고체의 부피를 측정을 할 때는 모양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양이 일정하면서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경우 있죠. 직육면체라든지 원기둥 그리고 구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일정한 모양의 부피는 계산하면 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그리고 원기둥은 파이 r 제곱 h로 구하고요. 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물에 넣어보는 거예요. 돌은 어차피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에 넣었을 때 이만큼의 갭이 돌의 부피가 되겠죠. 자, 만약에 돌 같은 경우는 밀도가 커서 물보다 아래에 가라앉았지만 가라앉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코르크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느다란 철사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에 잠궈서 똑같이 그 올라온 물의 높이만큼을 부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들은 눈금 실린더, 피펫, 스포이트 등이 있고요. 피펫은 스포이트처럼 생긴 아주 작은 양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실험 도구입니다.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네, 눈을 위에서 읽으면 안 되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정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요. 기체는 부피가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워낙 운동이 활발하고 그리고 또 어느 모양에 담느냐에 따라서 기체가 존재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가 곧 그 기체의 부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밀도는 즙이라고 얘기했었죠. 왜 밀도는 즙이었어요? 네, 일정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 속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는 쉽게 이야기하면요. 빽빽한 정도? 빽빽이라고 하는 글씨를 적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뻔해요. 질량의 단위가 분자에 오고 분모에는 부피의 단위가 오면 되죠. 따라서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미터 또한 킬로그램 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양에 상관없이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는 값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밀도는 물질마다 다른데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밀도 측정하는 방법은요, 이게 유도량이기 때문에 부피 측정한 후, 질량 측정한 후 그 둘을 계산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가나다라 4가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여기 밀도 그냥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피를 보니까 라의 점은 10분의 20, 다는 30분의 60, 나는 30분의 80, 가는 20분의 80. 약분을 했을 때 지금 다와 라가 둘 다 2의 값으로 같죠. 2g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같은 밀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밀도가 같다고 생각하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둘은 같은 직선에,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는 기울기가 크죠. 따라서 밀도가 크고 여기 있는 다와 라는 밀도가 같다. 기울기가 곧 밀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가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곧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밀도를 비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무지개 탑 같은 거 한번 쌓아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수은이 제일 아래 가라앉았대요. 그럼 수은의 밀도가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동전, 그리고 사염화탄소, 글리세린,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에 밀도는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높다. 왜냐하면요, 밀도의 개념이 어떻게 됐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우리 상태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한번 부피를 비교를 해볼게요. 부피는 기체가 가장 크고 그리고 액체 같은 물질일 때 말이죠. 네, 고체가 가장 큽니다. 이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와 밀도는 지금 무슨 관계죠? 네,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밀도는 거꾸로 고체가 가장 크고 액체가 크고 기체가 클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물은 조금 달랐죠. 자, 그럼 우리 물에 대해서 따로 한번 떼어볼까요? 자, 물같이 특이한 경우는 부피가 당연히 물도 수증기일 때, 기체일 때 가장 큽니다. 그런데 물은 얼음이 될 때 육각구조를 형성하니까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거 아시죠? 네, 따라서 물의 부피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의 밀도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밀도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굴까요? 네, 액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체, 기체 순서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특히 언제의 액체일 때 가장 밀도가 크냐면요. 4도씨의 물일 때 가장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호수에 물이 얼 때요.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표면이 4도씨가 되면 그 물은 계속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밀도가 가장 크니까. 따라서 물 안쪽에는 4도씨 물이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부피는 밀도가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순이다. 이유는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기체가 가장 컸기 때문에 밀도와 부피는 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물이죠. 물과 얼음은 육각구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더 커서 밀도는 물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 특히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체의 밀도는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온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온도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온도 압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때는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기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로 온도 압력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고체와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조금 감소하거나 부피가 약간 증가하는 정도겠죠. 따뜻해지면. 그런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한다. 압력에 대해서도 고체 액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체는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한다. 자, 상태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부피하고 밀도가 우리 밀도만 보고 갈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밀도는 고체가 크고 액체, 기체 순서지만 물의 경우는 달랐다.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걸로 봤을 때 물이 가장 밀도가 크고 그리고 얼음, 수증기, 차례로 이렇게 밀도 차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보면요. 밀도 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죠. 구명조끼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고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에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빠져도 가라앉지 않는 거. 그리고 잠수를 할 때는요, 납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내려가거든요. 그럼 납덩어리는 우리 몸의 밀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의 밀도가 우리 몸의 밀도보다 크고 물론 물의 밀도보다도 커야 되겠죠. 물에 가라앉아야 되니까. 따라서 납의 밀도가 커서 잠수부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헬륨을 채운 풍선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로 뜨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공기의 밀도보다 헬륨 기체는 원소 기호가 2번이었지 않습니까? 매우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도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도 한 번씩 나오죠. 우리 가지고 있는 가스를 보면 LNG가 있고 LPG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떠냐면요.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건 LPG가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LNG예요. 그러니까 흔히 가스통에 있는 회색 가스통에 있는 게 LPG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LNG인데 그럼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천장 쪽으로 경보기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장 쪽에 설치하고 밀도가 큰 LPG의 경우는 바닥 쪽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간다. 공기방울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고 에어컨은 방 위쪽에 설치해야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물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수업 중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그 내용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었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밀도만 한번 살펴보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 왕관을 물속에 넣어본 거예요. 그럼 물속에 넣게 되면 이 왕관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늘어난 물의 부피를 가지고 왕관의 부피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순금과 왕관의 질량을 갖게 하는 거죠. 같은 질량으로 그때도 양팔 저울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질량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 왕관이 부피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금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밀도에 따라서 이 소금을 녹이는 행동을 통해 달걀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을 물에 넣으면 아주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녹이게 되면 소금 물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금 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 소금 물의 밀도가 크고요. 달걀 내의 밀도는 작아져서 달걀이 위로 뜨게 되는 그런 거죠.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가루가 종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올까요? 물이 있어요. 비커 속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소금을 물 속에 탔다고 합시다.
그래서 소금물이 되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 많이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정해봅니다. 방금 소금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 용해와 용액단원에서 용질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물은 용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질과 용매를 섞는 행위를 용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정리되었죠. 따라서 용질, 용매, 용액 뜻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용해의 원리는 용질이 용매에 녹을 때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있고, 따라서 용질끼리의 입자보다 얘네 둘 사이의 인력이 더 커버리면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용해 과정에서 부피와 질량의 변화를 보면 질량 변화는 있을 리가 없겠죠.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질량 변화는 없대요.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은 용질 플러스 용매 질량 그대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그 이유는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 부피 변화는 있나 보네요. 그죠? 부피 변화는 있습니다. 용액의 부피는 용질과 용매의 부피를 합한 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이렇게 여기 하면 3cm가 되도록 쌓았어요. 그리고 좁쌀이 있는데 이 좁쌀을 네, 비커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좁아졌죠? 같다고 좀 얘기할게요. 네, 이 좁쌀을 3cm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곳에다가 얘네 둘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콩을 먼저 섞고 좁쌀을 붓게 되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높이는, 콩과 좁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높이는요, 6cm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cm 정도 된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이렇게 끼워져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가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서 빈 공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합의 부피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부피는 15 더하기 20 하면 35인데 30밖에 측정이 되지 않더라. 질량은 20 더하기 50 했더니 70. 질량은 변함없고 부피는 변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퍼센트 농도라고 되어 있지만 농도는 비예요. 비율. 우리 비율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기준 양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모가 기준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양은 전체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방금 우리가 소금물에 넣었던 얘기를 했었는데, 즉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했었던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나요? 그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농도란 용액이 얼마나 묽은지, 진한지 그 진하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농도고요. 그 다음에 소수나 분수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인 것을 퍼센트 농도라고 하죠. 네, 어려운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모두 어려워하는데 수업 시간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해도도 간단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매 100g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최대로 포화시킬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이유는요, 그램분의 그램이니까 그램 약분하면 단위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용해도가 20이야 라고 하면요, 이건 용매 100g 속에 용질 지금 20g 딱 맞게 녹여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체 용해도도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얘는 온도에 뿐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더 잘 녹겠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 압력이 같을 때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값이 용해도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되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즉 용해도가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점점점, 뭐 맛, 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지금 용해도도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 용해도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장 커 보이는 게 보여요. 그죠? 질산칼륨이요. 그럼 이 질산칼륨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많이 다르구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용해도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염화나트륨을 보면요. 거의 기울기가 0에 가깝죠. 이런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가 필요하다.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라서 물질이 얼마나 잘 녹는지, 어떤 온도에서 얼마만큼의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가장 컸던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할 수 있고요. 기울기가 가장 작았던 염화나트륨은 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용해도 곡선상의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포화 용액이란 얘기예요. 이 선상에 걸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포화 용액임을 나타냅니다. 즉 온도에 따라서 포화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크면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문제에 잘 활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석출량을 구할 건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좀 커야 석출량을 잘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염화나트륨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를 낮춰도 용해도 차가 안 나니까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런 질산칼륨은 잘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 용액의 상태를 크게 포화, 불포화, 과포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포화 용액은요, 이 용해도 온도 곡선상에서 이 라인에 걸려있는 이 모든 점들을 이어보면 이것이 바로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포화 상태는요, 포화 상태에서 우측 하단이죠. 네, 불포화 상태는 온도는 높은데 용질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 거죠. 이때는 용질이 요거밖에 없어서 미치지 못한 때를 우리는 불포화. 불포화가 지금 선생님이 빗금 치고 있는 공간은 모두 불포화예요. 그럼 빗금을 치지 않은 공간은 모두 뭡니까? 과포화죠. 이때 바로 석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포화 용액인 경우는요. 레몬청 같은 거 담았을 때 설탕이 밖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과포화 상태라고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석출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A였다고 쳐요. 그럼 이 A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네요. 온도가 높은 편이고 가루는 적게 녹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넌 충분히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추던지 두 번째는 가루를 더 넣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질이 석출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은 석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질의 석출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면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석출량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0도씨 물 100g의 질산나트륨이 60g 녹아있대요. 그럼 얘가 지금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60g이 있구나, 녹아있구나. 오케이. 그럼 포화일 수도 있고 불포화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를 60도에서 20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가루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겠죠. 그럼 그 가루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60g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60g에서 20도씨 1대의 용해도를 빼주면 얼마만큼 석출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0도씨 물 100g이 있었고 물 100g 기준이니까 용해도는 응용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질산나트륨이 현재 25g이 녹아있다.
자, 그런데 이 용액을 60도씨의 포화 용액으로 만든다면 더 넣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더 넣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넣어야 하는 질산 나트륨이 몇 그램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이 A죠. 여기에서 여기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얼마나 넣어줄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만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25g 녹아 있는데 60g까지 녹을 수 있는 온도로 높여주니까 나는 그때도 포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35g이라는 양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역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6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60g 녹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화 상태네. 근데 이걸 30도로 냉각시킨대요. 그럼 30도로 냉각시켰을 때 얘는 25밖에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온도를 낮추니까. 근데 난 처음에 60g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25g만 난 수용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만큼 35g은 석출되면 돼.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겠죠. 네, 기체의 용해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의 용해도와 반대예요. 온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콜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콜라를 선생님이 데웠어요. 어디 데웠다고 할까요? 콜라를 데울 만한 곳이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나요? 아, 그냥 중탕을 시킬게요.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고 그 안에다가 금속으로 된 컵 속에 콜라를 붓고 막 억지로 눌러가지고 이 콜라를 따뜻한 물에 중탕을 시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콜라에서 기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기포는요, 기체잖아요.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따뜻한 물에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차가운 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기체의 용해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콜라 속의 톡 쏘는 맛이 따뜻한 콜라 속의 톡 쏘는 맛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예는 얼음물 속에 사이다를 넣었을 때와 실온의 물에다가 사이다를 넣었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얼음물 속에 넣었을 때는 기포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온에 있었더니 기포가 많이 올라오더라. 즉 따뜻하면 용해도는 낮아진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 기체 용해도죠. 기체 용해도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는 B가 높았고 기포 발생량이 B가 더 컸으며 용해도는 A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예로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막 내밀잖아요.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물의 온도도 높아지니까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숨을 쉬기 위해 뻐끔거리는 거죠. 컵에 물을 담아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물이 따뜻해져서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이게 되면 염소기체는 소독용으로 녹아져 있어요. 수돗물 속에. 그럼 소독용이죠. 네, 소독용으로 녹아져 있던 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위로 막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도와 용해도는 기체의 경우에요. 기체, 고체 아닙니다. 네,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력을 한번 볼게요.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대요. 그렇겠죠. 자, 지금 사이다를 하나는 뚜껑을 닫았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압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력이 높으면요, 기포 발생이 작았어요. 그럼 용해도가 좋은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압력이 높은 B가 기포가 덜 발생했으며, 따라서 용해도는 기포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액체 속에 잘 녹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포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B가 더 높다.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 속에 있던 잠수부가 갑자기 올라오면 몸속에 있던 기포가 막 빠져나오면서 혈관을 막다 보면 잠수병에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압력과 기체 용해도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